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정금TV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의민이 위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형제지간에 발생한 것인데요. 어머니는 다른 분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은 첫 번째 부인의 태생이고요. 동생은 두 번째 부인의 태생입니다. 동생은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요. 형과 동생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형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었는데요. 금융 지식이 짧다 보니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빚더미에 몰릴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 당시에 가남 때문에 몸도 좋지 못했기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형은 지점장인 동생에게 경매가 게시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빚을 갚는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위 업무 처리를 맡기면서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맡기었고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통장과 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습니다. 형은 동생이 업무 처리를 모두 마치고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되돌려 받았는데요. 업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동생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하였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보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동생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2배를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돈을 이체해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은 동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동생은 이 돈을 형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득을 보게 된 것과 농협 채무를 탕감시켜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형은 박순배 변호사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 사이에 부동산 매도 및 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관한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부동산의 매도와 그 대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였고 동생은 이를 승낙하고 직원들을 이용하여 의 부동산의 매도 및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자금의 입출금 사무 등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근거로는 형이 자금 인출에 관한 전표가 동생이나 직원이 작성하였고 형이 작성한 전표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형이 폐렴, 간, 경병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던 점도 하나의 근거로 내세웠고요. 이체된 사용처 중 A씨의 경우 동생의 지인으로서 형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동생이 임의로 송금 이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동생의 경우에는 수의민이 되는 것이고요. 수의민의 경우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생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 금전거래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이자 제한법을 위반해가면서 형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형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수의민의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차용 및 약정서의 내용을 위임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은 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요. 동생은 형이 증여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형과 동생의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일리가 있을까요? 자, 박순배 변호사는 위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주목하였는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통하여 위 돈 중 1억 4천만 원은 동생의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되었고요. 1,400만 원은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1,400만 원은 형 명의의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400만 원이 형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였는데요. 이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동생의 채무였습니다. 즉 동생의 채무였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신용 문제 때문에 형에게 대출 명의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 채무 인수를 형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계속 이자라든가 원금 이런 부분들 갚아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와 같이 지금 이체가 되었는데 동생은 1억 4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1,400만 원의 그런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 것도 자신의 채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 돈 모두 동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때 동생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구하고 오히려 형이 동생 명의의 채무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형 역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결국에는 형의 횡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재판부는 동생이 형의 금전 채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증 책임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하다 보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많이들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동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형이 동생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 법원에서는 동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 것이고요.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증거가 부족할 때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동생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런 부분을 동생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증여를 받았다기 하기보다는 동생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